넷, 굴러가세요. 오늘 엄마가 죽었다. 아니, 어쩌면 어제. 모르겠다. 양로원으로부터 전보를 한 통 받았다. 모친 사망, 명일 장례식, 근조. 그것만으로는 아무런 뜻이 없다. 어쩌면 어제였는지도 모르겠다. 양로원은 알제에서 80km 떨어진 마렝고에 있다. 2시에 버스를 타서 오후 중에 도착할 생각이다. 그러면 밤샘을 할 수 있고 내일 저녁에는 돌아올 수 있으리라. 나는 사장에게 이틀 동안의 휴가를 청했는데 그는 사유가 그러한 만큼 거절할 수 없었다. 그러나 좋아하지 않는 눈치였다. 나는 그에게 이런 말까지 했다. 그건 제 탓이 아닙니다. 사장은 아무 대꾸도 하지 않았다. 그제야 나는 그런 소리는 하지 말았어야 했다고 생각했다. 따지고 보면 내가 변명을 할 필요가 없었던 것이다. 오히려 그가 나에게 조의를 표해주는 것이 마땅했다. 하지만 아마도 모레 내가 상복을 입고 있는 것을 보면 그는 조문 인사를 할 것이다. 지금 당장은 마치 엄마가 죽지 않은 것이나 거의 마찬가지다. 장례식을 치르고 나면 기정사실이 되어 만사가 다 공식적인 모양새를 갖추게 될 것이다. 나는 2시에 버스를 탔다. 날씨가 몹시 더웠다. 나는 평소와 다름없이 셀레스틴의 식당에서 점심을 먹었다. 식당 사람들은 모두 나에 대하여 매우 마음 아파했고 셀레스틴은 나에게 말했다. 하나밖에 없는 어머니신데. 내가 나올 때는 모두들 문간까지 따라 나왔다. 나는 좀 어리둥절한 상태였다. 왜냐하면 에마뉘엘의 집에 올라가서 검은 넥타이와 상장을 빌려야 했기 때문이다. 에마뉘엘은 몇 달 전에 그의 아저씨를 잃은 것이다. 나는 버스를 놓치지 않으려고 뛰어갔다. 그처럼 서둘러대며 다른 박질을 친 데다 버스의 흔들림, 가솔린 냄새, 길과 하늘에 반사되는 햇빛. 아마도 그런 모든 것들이 더해져 나는 졸음에 빠져버렸다. 나는 차를 타고 가는 동안 거의 내내 잤다. 잠을 깨고 보니 어떤 군인에게 몸을 기대고 있었는데 그는 나에게 웃어 보이며 먼 데서 오느냐고 물었다. 나는 더 말하기가 싫어서 네 하고 대답했다. 양로원은 마을에서 2km 떨어진 곳에 있었다. 나는 걸어서 갔다. 즉시 엄마를 보고 싶었다. 그러나 관리인이 내게 양로원장을 만나야 된다고 했다. 원장이 바빴으므로 나는 조금 기다렸다. 그동안 줄곧 관리인이 이야기를 했다. 이윽고 나는 원장을 만났다. 원장은 자기 사무실에서 나를 맞아주었다. 어느덧 요양원에 도착합니다. 태양의 끝자락에서 흙먼지 바닷길을 걷느라 이미 메르소는 지쳐 있습니다. 그런 그에게 프랑스의 가장 명예로운 군인들에게 주어지는 레지옹 도네로 훈장을 단 원장이 다가옵니다. 당신이 유일한 부양자셨네요. 이곳 요양원의 원장입니다. 부인이 이곳으로 오신 지는 3년 되셨네요. 네, 몸이 좋지 않으셨는데 간병인을 둘 형편이 못 됐어요. 전 회사도 다녀야 했고. 변명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뭐 젊은 사람들 사정이 다 그렇죠. 돈은 없고 일은 많고 거기다 간병인이 없이 어머니를 모실 수도 없고.
여기가 훨씬 행복하셨을 겁니다. 여긴 같은 연배 친구들도 있고, 그리고 요즘 젊은 사람들이 다 그렇잖아요. 바쁜 척은 더럽게 하면서 실속은 다 챙기고 자기밖에 모르는 이기주의자들. 아니, 메르소 씨가 그렇다는 거 아닙니다. 저는 아시겠지만 레지옹 도네로 훈장을 단 원장입니다. 어머니를 보셔야죠. 저희 관리인이 안내해 드릴 겁니다. 관리인! 예. 이미 입관을 했습니다. 여긴 모두 죽음을 앞에 두고 있어서 재원자 중에 한 사람이 죽으면 다들 불안해합니다. 하지만 메르소 씨 못은 금방 빼드릴게요. 아니요, 아닙니다. 예? 어머니를 안 보시려고요? 네, 왜요? 모르겠습니다. 그럴 수 있죠. 당신이 기억하는 마지막 모습을 가슴에 담는 게 어쩜 더 나을지도 모르겠네요. 메르소 씨, 장례식은 내일 아침입니다. 여기는 너무 뜨거워가지고 오래 있을 수가 없어요. 파리라면은 한 3, 4일은 함께 보내는데 정말 이곳 태양이 아주 뜨겁습니다. 가시죠. 저기 어머님 잘 지내셨나요? 한동안 못 왔어요. 잘 지내셨습니다. 남자친구도 사귀셨어요? 남자친구요? 토마 페레시라고 젊은 사람들처럼 뜨거운 연애는 아니었지만은 두 분이 하루 종일 대화가 끊이지 않으셨어요. 엄마가요? 말수가 없으셨어요. 나랑 함께 지낼 때. 젊은 아들이랑 뭔 할 말 있겠습니까? 서로의 관심사가 다른데 여기는 모두 같은 연배니까 척 보면 그냥 척인 거죠. 왜냐 같은 시대를 살아온 사람들이니까요. 공유하는 것들이 많지 않겠어요? 유행가 같은 거, 좋아하는 배우라든가 우리 시대의 영화라든가 그러니까 추억이 같은 사람들인 겁니다. 비슷한 연배라는 건 말입니다. 자 여기입니다. 그나저나 페레시가 부인 돌아가시고 영 시들시들이에요. 갑자기 확 늙어버렸어요. 저 관리님 방이 너무 환하네요. 조금만 낮춰주실 수 있나요? 눈이 부셔서요. 어쩌나 여기는 스위치가 하나예요. 조절이 안 돼요. 방법이 없어요. 그냥 견디는 거밖에. 어머니 친구분들이 밤새 말아 오실 거예요. 여기 관습이니까요. 거동이 부자연스러워 보이는 노인이 한 사람이 있었다. 나는 그가 페레스 씨라는 것을 알아차렸다. 그는 위가 동그랗고 전도리가 넓은 축 처진 중절모를 썼고 바지는 구두 위로 비틀리며 늘어진 데다가 검정 보타 있는 셔츠의 커다란 흰색 칼라에 비해 지나치게 작았다. 검은 점투성이인 코 아래에서 입술이 떨리고 있었다. 귀는 상당히 가느다란 흰 머리털 밑으로 축 늘어진 채 귓바퀴가 흉하게 말린 야릇한 모양으로 드러나 있었는데 창백한 얼굴에서 그 귀만이 핏빛으로 새빨간 것이 대단히 인상적이었다. 장례 진행자가 우리에게 자리를 정해 주었다. 사제가 앞장서 갔고 그 다음에 영구마차 주위에 네 남자, 그 뒤로 원장과 나, 행렬의 맨 끝에는 담당 간호사와 페레스 씨. 하늘에는 벌써 햇빛이 가득했다. 하늘이 땅을 무겁게 짓누르기 시작했고 열기가 급속히 높아졌다. 이유는 모르겠으나 길을 떠나기까지 한참을 기다렸다. 나는 검은 상복을 입고 있어서 더웠다. 모자를 쓰고 있던 왜소한 영감은 다시 모자를 벗었다. 내가 고개를 약간 돌려 그를 쳐다보고 있으려니 원장이 내게 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었다.
원장은 나에게 어머니와 페레스 씨가 저녁이면 간호사를 대동하고서 마을까지 자주 산책을 하곤 했다고 말해주었다. 나는 주위의 벌판을 바라보았다. 저 멀리 하늘 닿는 언덕까지 줄지어 늘어선 실편백 나무들, 그 젓갈색과 초록색의 대지, 드문드문 흩어져 있지만 그린 듯 뚜렷한 집들을 바라보면서 나는 엄마를 이해할 수 있었다. 이 고장에서의 저녁은 우수에 젖은 휴식과도 같았을 것이다. 오늘은 풍경을 전율케 하면서 천지에 넘쳐나는 태양 때문에 이 고장은 비인간적이고 길을 꺾어 놓는 듯한 느낌을 주었다. 우리는 걷기 시작했다. 베레스가 다리를 약간 전다는 것을 알아차린 것은 바로 그때였다. 연구마차의 속도가 점점 빨라졌고 영감은 자꾸 뒤로 처졌다. 연구마차 곁에서 따라가던 남자 중 하나도 이제 뒤로 처져서 나와 나란히 걷고 있었다. 나는 태양이 그렇게 빨리 하늘로 솟아오르는 것을 보고 놀랐다. 벌써 오래전부터 벌판이 벌레 소리와 타닥거리는 풀잎 소리로 수선스러웠다는 것을 나는 알아차렸다. 땀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다. 나는 모자가 없었으므로 손수건으로 부채질을 하곤 했다. 그때 그 남자가 나에게 뭐라고 말을 했는데 나는 잘 알아듣지 못했다. 동시에 그는 오른손으로 모자 차양을 들어올리고 왼손에 든 손수건으로 이마를 닦았다. 나는 그에게 말했다. 뭐라고요? 그가 하늘을 가리키며 되풀이했다. 지독히 내리쬐네요. 나는 네 하고 말했다. 조금 뒤에 그가 물었다. 당신 어머니인가요? 나는 또 네 하고 말했다. 연세가 많으셨나요? 나는 정확한 나이를 몰라서 그렇죠 뭐 하고 대답했다. 그러고 나서 그는 말이 없었다. 뒤를 돌아보니 페리스가 우리 뒤로 한 50m쯤 떨어져서 따라오고 있었다. 그는 손에 든 펠트 모자를 흔들면서 발걸음을 서두르고 있었다. 나는 원장도 쳐다보았다. 그는 필요 없는 몸짓은 전혀 하지 않은 채 아주 점잖게 걷고 있었다. 이마에 땀이 몇 방울 맺혀 있었지만 닦으려고도 하지 않았다. 메르소는 평범한 회사원입니다. 아주 평범한. 근데 이 평범한 회사원이 왜 사람을 총으로 탕 쏴 죽이게 된 걸까요? 그리고 그 총을 메르소는 왜 가지고 있었던 걸까요? 사실 이 총의 주인은 따로 있었습니다. 바로 레몽은 메르소와 같은 아파트, 같은 층에 사는 사람입니다. 지금부터 제가 레몽이 되어 그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어느 날 레몽이 저를 자기 방으로 초대합니다. 저녁이나 같이 먹자고요. 저는 별 생각 없이 따라 들어갔습니다. 밥하기 귀찮았거든요. 레몽의 방은 지저분했습니다. 뭐야? 근데 레몽이 손에 붕대를 감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물었습니다. 다쳤어요? 왜 다쳤냐고? 아니 여자가 하나 있었어. 응? 내가 집세 내주고 그래 정도 주고 내가 돈까지 주고 나 사랑까지 다 줬어. 근데 내가 어느 날 이 여자에 대해서 알게 된 거지. 딴 놈이 생긴 거야. 응? 딴 놈을 만났어. 양다리, 뭐 세 다리 걸쳐, 뭐 문어 다리까지 그냥 다 걸쳤어. 뭐 다리가 얼마나 많은지, 롱다리, 숏다리, 징검다리 뭐 건너가면서 그냥 다 만난 거지. 내가 근데 정신 차려 보니까 때렸네. 피가 좀 나. 좀 울렸지 내가. 아니 왜냐면 내 마음도 막 울고 있었거든. 저 형씨 나만 욕하지 마. 왜냐면 나도 속은 거야. 나 분하잖아. 돈 아깝잖아. 그 생각해봐. 아깝잖아. 그러니까 나 나쁜 놈이라고 보는 거지. 근데 내가 나쁜 놈이 아니야. 그냥 내가 성미가 급한 거지. 응? 근데 봐봐. 내가 어느 날 그 집에 오는 길에 전차를 하나 잡아탔어. 근데 전차에서 어떤 새끼가 겁도 없이 나한테 시비를 거는 거지. 하고 내 어깨를 잡더라고. 봤어. 아랍인이네. 그래서 어디서 좀 익숙한 것 같아. 그래서 내가 얼굴을 딱 보니까 어이씨
그 여자 오빠야. 와, 뭐 알고 만졌나? 내가 너무 어이가 없어가지고 그래서 내가 말했지 그냥 내가 여기서 이러고 싶진 않고 내가 상냥하고 그냥 정중하게 말했어. 그냥 가. 뒤지기 싫으면 진짜 꺼져 있어. 이렇게 말을 한 거지 내가. 근데 갑자기 나한테 또 덤비네. 그래서 내가 별 수 있어. 그래서 그냥 그냥 했어. 그냥 정신 차려 보니까 그냥 뭐 넉다운 돼 있고 뭐 난리가 났지. 나 나쁜 놈 아니야. 나 평소에 아니래. 그냥 내가 성미가 급한 거야. 근데 진짜 이거 갑자기 붕대 보니까 열받네. 이게 아프기도 한데 내가 분이 안 풀려. 그래서 그러니까 내가 왜 이제 우리 형 씨를 만나자고 했냐면은 내가 그 여자를 좀 다시 한번 만나야겠어. 나 좀 그러니까 도와줬으면 좋겠어. 편지 한 통 써주면 돼. 왜냐면 내가 그 글재주가 없어가지고 내가 그 여자를 내가 다시 만나야 되려면은 우리 형 씨가 글을 좀 잘 쓸 것 같아가지고 생긴 것도 말 뭘 또 고개를 왜 그렇게 좀 써보거나 얘기하지. 이거 얘기를 들어봐. 나 안 억울해. 근데 안 돼요. 왜? 써주면 또 가서 때릴 거 아니에요? 무슨 안 때려. 그냥 그러니까 가르쳐 주려고 하는 거야. 나는 이런 걸 좀 알려주고 싶어. 인생에 말이야. 어떤 사람의 가슴에 못을 박으면 반드시 그 못 박은 사람한테는 가슴에 철근이 박힌다. 나는 그냥 성미가 급한 거야. 다시 한번 말하지만. 응? 좀 생각 좀 해봐. 좀 생각해봐봐. 제발 좀. 알았어요. 나 진짜. 네. 네. 내가 생각하기에 그건 이미 끝난 일이었고 나는 그 일은 생각도 않고 그리로 온 것이었다. 그는 나를 보자마자 몸을 약간 일으켜 호주머니에 손을 넣었다. 물론 나도 우도 속에 들어있는 레몽의 권총을 그어 쥐었다. 그는 다시 몸을 젖혀 누웠지만 주머니에서 손을 빼지는 않은 채였다. 나는 그에게서 퍽 멀찍이 한 10여 미터쯤 떨어져 있었다. 절반쯤 감은 그의 눈꺼풀 사이로 이따금 그의 시선을 알아챌 수 있었다. 그러나 대개는 그의 모습이 불타는 대기 속에서 나의 눈앞에 어른거리고 있었다. 파도 소리는 정오 때보다 더 나른했고 더 가라앉아 있었다. 똑같은 모래밭 위에서의 똑같은 빛이 여기 그대로 연장되고 있었다. 벌써 2시간째 낮이 더 이상 앞으로 나아가지 않고 정지해 있었고 벌써 2시간째 낮이 펄펄 끓는 금속의 대양 속에 닻을 내리고 있었다. 수평선 위로 조그만 증기선이 지나갔다. 나는 내 시선의 가장자리에 보이는 검은 반점으로 그 배를 분간할 수 있었다. 왜냐하면 나는 잠시도 아라빈에게서 눈을 떼지 않고 있었기 때문이다. 나는 내가 뒤로 돌아서기만 하면 일은 끝난다는 생각을 했다. 그러나 태양으로 진동하는 해변 전체가 내 뒤로 밀려들고 있었다. 나는 샘 쪽으로 몇 걸음 내디뎠다. 아라빈은 움직이지 않았다. 어쨌든 그는 아직 꽤 멀리 떨어져 있었다. 아마도 얼굴 위에 드리워진 그림자 때문인지 그는 웃고 있는 것처럼 보였다. 나는 기다렸다. 불로 지지는 태양의 열기가 내 두 뺨으로 확 번졌고 땀방울들이 내 눈썹 위에 고이는 것이 느껴졌다. 그것은 내가 엄마의 장례를 치르던 그날과 똑같은 태양이었고 그날처럼 특히 머리가 아팠고 이마의 모든 핏줄들이 한꺼번에 다 피부 밑에서 펄떡거렸다. 불로 지지는 것 같은 그 뜨거움을 더 이상 견딜 수가 없어서 나는 한 걸음 앞으로 나섰다. 나는 그게 어리석은 짓이며 한 걸음 몸을 옮겨봤자 태양을 떨쳐버릴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렇지만 나는 단 한 걸음 앞으로 나섰다. 그러자 이번에는 아라빈이
몸을 일으키지 않은 채 칼을 뽑더니 태양빛 속에서 나를 향해 쳐들었다. 빛이 강철 위에서 반사되었고 번쩍하는 긴 칼날 같은 것이 되어 내 이마를 쑤셨다. 그와 동시에 눈썹에 고여있던 땀이 단번에 눈꺼풀 위로 흘러내려서 미지근하고 두꺼운 막으로 눈꺼풀을 뒤덮었다. 내 두 눈은 이 눈물과 소금의 장막에 가려서 캄캄해졌다. 나는 다만 이마 위에서 울리는 태양의 심벌지 소리, 그리고 내 앞에 칼에서 여전히 뿜어져 나오는 눈부신 빛의 칼날을 어렴풋이 느낄 뿐이었다. 그 불타는 칼은 내 속눈썹을 쥐어뜯고 고통스러운 두 눈을 후벼 팠다. 모든 것이 기우뚱한 것은 바로 그때였다. 바다가 무겁고 뜨거운 바람을 실어왔다. 하늘 전체가 갈라지면서 불비가 쏟아지는 것 같았다. 나의 전 존재가 팽팽하게 긴장했고 나는 손으로 권총을 꽉 그어쥐었다. 방아쇠가 당겨졌고 권총 손잡이에 매끈한 배가 만져졌다. 그리하여 날카롭고도 귀를 찢는 소리와 함께 모든 것이 시작되었다. 나는 땀과 태양을 흔들어 털었다. 나는 내가 대낮의 균형과 내가 행복을 느끼고 있었던 어느 바닷가의 그 특별한 침묵을 깨뜨려 버렸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래서 나는 그 움직이지 않는 몸에 다시 내 발을 쏟았다. 총알들은 깊이 들어가 박혀 보이지 않았다. 그것은 마치 내가 불행의 문을 두드리는 4번의 짧은 노크 소리와도 같았다. 그는 잠시 말을 끊었다가 다시 매우 낮지만 매우 자신 있는 목소리로 말했다. 여러분, 바로 이 법정은 내일 가장 흉악한 범죄, 아버지를 살해한 범죄를 심판하게 될 것입니다. 그의 말에 따르면 이 잔악한 범죄 앞에서는 상상력조차 뒷걸음친다는 것이었다. 그는 인간 사회의 율법이 가차없이 처단해 주기를 감히 기대해 마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러나 그는 서슴지 않고 말하거니와 그 범행이 불러일으키는 혐오감은 나의 무감각함 앞에서 자신이 느끼는 혐오감에 비하면 차라리 한 수 아래라고 했다. 여전히 그의 말에 따르면 정신적으로 어머니를 죽이는 인간은 자기에게 생명을 준 아버지를 제 손으로 죽이는 인간과 마찬가지로 인간 사회를 등지는 것. 어쨌든 전자는 후자의 행위를 준비하며 말하자면 그러한 행위를 예고하고 또 정당화한다는 것이었다. 그는 목소리를 높이며 덧붙였다. 여러분, 저는 확신합니다. 피고인석에 앉아있는 이 사람은 이 법정이 내일 판결을 내리게 될 살인죄에 대해서도 역시 유죄라고 말씀드린다고 해도 여러분은 제 생각이 너무 과장되었다고 여기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사람은 벌을 받아 마땅합니다. 여기에서 검사는 땀으로 번들거리는 얼굴을 닦았다. 끝으로 그는 자기의 의무는 고통스러운 것이지만 결연히 그 의무를 수행하겠다고 말했다. 그리고 나는 사회의 가장 근본적인 규율을 무시하고 있으므로 이 사회와는 아무 관계도 없으며 인간의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가장 기본적인 반응도 보일 줄 모르므로 인정에 호소할 수도 없다고 말했다. 본 검사는 이 사람의 목을 요구합니다. 하지만 가벼운 마음으로 요구합니다. 왜냐하면 이미 짧지 않은 재임 기간 중 저는 여러 번 사형을 구형했지만 그 괴로운 의무가 오늘처럼 절박한 지상명령을 따른다는 의식에 의해 그리고 흉악무도함밖에 찾아낼 수 없는 한 인간의 얼굴을 앞에 두고 느끼는 혐오감에 의해 보상받고 채워지고 빛을 받는다고 느껴본 적이 한 번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검사가 자리에 앉자 상당히 오랜 정적이 흘렀다. 나는 더위와 놀라움으로 어리둥절한 상태였다.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보러 잘 많이 자요. 와주세요. 잘 자요. 안녕. 예스24 3월 2일까지. 컴온.